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죠. 어떤 거 드실래요? 아, 그거 되게 맛있어요. 뭐 쫀득해? 이 마지막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주식 투자자의 어떤 병적으로 이거 어느 회사 건가 이런 거. 저희가 오늘 촬영을 이제 9월 14일 맞죠, 오늘? 9월 14일에 14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5% 폭락한 예, 그날입니다. 아, 그러네. 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뭐 어마어마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의장님은 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견디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사실 예. 그러니까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코어 인플레가 네. 문제였던 거야.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게 그러니까 월세 때문에 월세가 보니까 6개월 가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좀 높게 나온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뭐 물론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요번에 FOMC 네. 때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온 거 알죠? 그러니까 100bp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이 100bp, 즉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확률이 20%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제.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낙폭을 좀 높였던 것 같고 이게 비율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네.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1970년대 중반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1970년대 중반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단은 베트남 전쟁 막바지 국면, 그리고 1차 오일 쇼크, 중동의 소규모 분쟁, 네. 유가가 전년 대비 한 75% 올랐고, 그래서 그게 거의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고, 지금도 이제 유사한 상황이고, 유가가 전년 대비 75% 오르고 그랬으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S&P가 1년 만에 48% 하락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73%를 낙폭을 만회를 하고 그 상태가 8년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네. 근데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또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반등할 때는 사실 미국 경기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73% 반등할 때. 근데 주가는 엄청 올라가고 상황은 최악인데. 근데 단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좀 개선된 지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언젠가는 증가율은 둔화될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항상 뭐 전년 대비 뭐 이렇게 보니까 MOM 뭐 이렇게 전월 네. 대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면은 내년 정도 되면 이때보다는 또 늘지는 증가율이 뭐 2, 3% 이렇게 둔화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급반등을 했던 거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그때 또 마침 니프티 피프티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의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 거품이 꺾일 딱 그 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모든 게 이렇게 지금이랑 너무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 8년을 주도했던 이제 성장주의 거품이 좀 꺼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70년대 중반 이후에 거의 50년 만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또 재밌는 거는 8년간 횡보했다고 그랬죠. 네. 그때.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많지가 않지만 그때 데이비드 레맨이라는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1996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의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네. 그러나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가치주 장세였다는 거죠. 그때 네. 그 한 네. 7, 8년이. 네. 그때 워런 버핏이 아마 연간 100% 수익을 계속 냈던 시기가 그때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니프티 피프티가 꺾이면서 가치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제 네. 지수는 그대로 7, 8년간. 지금 이제 만약 코스피가 그런 궤적을 그린다 치면 우리가 이제 고점이 3,300포인트잖아요. 네. 3,300에서 2,300까지 갔죠. 최저점이. 네. 그 상태에서만 70% 회복을 한다. 그럼 뭐 3,000 근처는 한번 갈 수도 있다. 예.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내년 정도에 지표가 개선되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차피 펀더멘탈이 크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반락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뭐 네. 이런 예. 지수 반등은 한번 지표 개선되면 세게 한번 나올 거는 같은데 예를 들면 뭐 2,700, 800
900 이 정도는 한번 갈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때 동력은 낙폭과대주, 예를 들면 뭐 코스닥이라든지 네. 뭐 게임주, 뭐 인터넷 관련주들 많이 빠진 성장주들이 네. 대형 성장주가 뭐 테슬라 이런 게 뭐 반등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쪽이 득세를 하면서 코스피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펀더멘탈 때문에 또 뭐 2,500, 600까지 빠질 것 같고 그 상태가 저는 한 3년, 5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2,500에서 3,000 박스 네. 네. 계속 지루하게 평균적으로 뭐 2,600, 700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처럼 미국처럼 또 그동안에 엄청난 가치주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 금융이랑.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크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과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저금리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거의 코로나 전까지는. 예, 코로나 전까지. 예. 그리고 성장주에 엄청 유리한 예. 아시다시피 성장주를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툴이 DCF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을 이자율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주는 이제 엄청 매력적인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걸로 표현을 해도 뭐 채권의 금리가 1%면 그 1%의 역수가 이제 PR이거든요. 네. 일드의 역수가. PR은 100배란 얘기입니다. 근데 채권의 PR이 100배니까 주식의 PR이 50배라도 비싼 건 아니죠. 네. 일단 채권의 반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주식의 PR은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고 채권이 100배, 주식은 50배. 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성장하고 예. 배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들이. 뭐 채권은 PR이 100배인데 뭐 우리 회사가 PR이 50배가 왜 비싸냐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문제는 금리가 3%를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PR이 33배로 뚝 떨어지죠. 채권이. 채권의 경우. 네, 그러니까 채권의 채권이 훨씬 더 PR이.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채권이 33배로 뚝 떨어지니까 주식이 더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일드가. 네. 일들은 높고 PR은 낮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PR이 33배면 주식의 PR은 이제 반을 치면 16.5배 정도가 적정한 거니까 네. 네. PR 50배, 100배는 엄청 이제 비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예,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겁니다. 금리가 네. 올라가면. 그래서 금리가 정말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떠냐? 지금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이제 가치주에 유리한 거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면 선발주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후발주자한테 유리하다. 오. 늦게 할수록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 저렴하게. 네. 예를 들면 쿠팡이 물류센터를 짓는데 네. 5년 전과 지금 짓는 게 비용이 차이가 꽤 나지 않겠어요.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인플레 시대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쿠팡이 예전에 물류기지를 설립했을 때 이마트보다 싸게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지금 과연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세상에서는 고금리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차익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러면은 선발주자가 훨씬 유리해요. 미리 설비를 지어놓은 데들. 이미 지어놨고 땅을 사놨고. 그렇죠.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좀 오래된 선두 기업들이 이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네. 2, 3년 전에 이제 뭐 제지 공장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예. 이제 보험료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금은 현재 설비 기준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예를 들면 뭐 1,000억을 받는다. 근데 그걸로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2-3배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디플레이션 시대였으면 오히려 더 싸게 할인해서 기계를 싸게 드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포기한 모양이에요. 공장을 맞아요. 그래서 짓는 다시 거를. 안 짓고 말죠. 그냥. 그래서 원래 있던 설비가 아주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고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포스코가 예를 들면 시총이 뭐 20조다 예를 들면 예. 20조인데 포스코 같은 똑같은 회사를 만들려면 20조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절대 못 만들죠. 절대 못 만들죠. 네. 시간도 시간도 뭐 1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뭐 인력도 못 구하고 뭐 어림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몇 배를 줘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의 척도가 바뀔 것 같아. 근데 과거에는 뭐 심지어는 성장주 시대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PDR, 꿈으로. Price to Dream Ratio. 그래서 꿈을 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저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그러니까 대체 비용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대체 비용. 원래 이제 가치 투자 이론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가 갖고 있는 설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이제 선도 기업들이 가치가 재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의 시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요번에 이제 시장에 한번 바닥을 찍고 세게 반등하고 그다음에 한번 반락을 하고 내년쯤 횡보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고 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대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 속에서 예, 예. 그 선발주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깃발을 꽂은 것도 있고 제품력이나 경쟁력에서 또 우수한 기업이 그렇죠. 당연히 오래된 국내 탑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겠죠. 삼성, SK, 뭐 LG, GS, 뭐 LS 뭐 이런 기업들이 네, 네, 네. 설비를 선도적으로 투자를 잘 해놨죠. 잘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뭐 너무 마이크로한 얘기보다는 예. 이제 매크로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종목은 바텀업이 맞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큰 흐름을 좀 잡는 게 중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제 친구가 예. 작년에 한번 회사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라고 있잖아요. 성호이익. 예. 이제 그분이 쓴 게 이제 성호사설인데, 성호사설 얘기를 좀 해주는데, 예. 제가 성호사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건 운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세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라고 하면 또 밸류에이션이겠죠. 예, 싸고 예. 비싸고 이런 거 같고, 예. 운세는 이제 그 운이죠. 운대가. 예. 정말 주식을 샀는데 뭐 9.11 테러가 터진다든지 뭐 리만 사태가 터진다든지 이런 건 진짜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마침 예. 샀는데 뭐 그 다음날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형세라는 거예요. 형세라는 게 지금 지난 8년에 이제 성장주 장세잖아요, 형세가. 네네네. 그 어떤 가치주도 이렇게 오르는 걸 못 본 것 같고, PR 뭐 2배, 3배도 못 올라갔었잖아요, 그 네. 시절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패러다임이 좀 그로스에서 밸류로 바뀐다. 그러면 뭐 성장주도 정말 좋은 성장주는 오르겠지만 이렇게 예. 성장주가 군을 이뤄서 이렇게 마구 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형세가 중요하고, 그 형세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저금리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좀 자산 가치도 높고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좋은 설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처럼 너무 또 이제 막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치 투자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몇 년 동안 가치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그렇고 왜 그 가치 투자의 함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죠. 그냥 이 기업이 너무 싸. 그래서 일단 사서 막 그냥 네. 버티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도 하고 막 상대 수익률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영원히 싼 기업이 이제 있죠. 등장을 하죠. 네. 가치 투자는 사실 매크로를 안 봐도 돼. 거시경제가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그냥 나는 바텀업으로 기업만 볼 거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옛날에 DI 동일이라고 예를 들면 글을 한 5만 원에 샀는데 거의 뭐 7년째 5만 원인 거예요. 예. 저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에이, 그러다 이제 제가 회사를 퇴임을 했을 때는 좀 올라 있었죠. 이미 10년만 원 돼 있었는데 그게 몇 배가 올랐다?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한 1, 2년 만에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아마 그로스 모멘텀이 배터리나 뭐 이런 쪽 모멘텀이 있었고요. 부각받지 못했던 2차 전지 예. 쪽이. 근데 이런 주식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들고 있기도 너무 어렵고 뭐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현금이 8천억 들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없고 네. 뭐 배당도 하고 이익도 나고. 근데 배당도 이게 하고. 예. 주가가 절대로 안 올라요. 이거를 안 사면 가치 투자로서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현금 8천억에 시총 3천억?
땅은 5천억 갖고 있는 땅은. 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주가인데 이게 이러고 있어요 계속. 절대로 안 올라요. 몇 년 동안 계속. 뭐 그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은가요? 높긴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진 않아요. 높죠 당연히. 50%는 넘습니다. 근데 뭐 그럼 80%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제 화가 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이제 일단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제 철학이고. 옛날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죠. 예. 옛날에 그냥 딱 사서 막 버티면 돼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국면에 보면 제가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았죠. 예. 이렇게까지 아무리 뭐 그로스 사이클이어도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는 없는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경험. ESG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환경에 취약하고 대부분 뭐 철강, 화학, 시멘트, 재질 이런 쪽은 아무래도 많이 환경을 유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약하고 예,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이죠. 뭐 소셜 같은 경우도 보면 소통도 안 하죠. 기업 탐방도 안 받아주고 뭐 탐방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데도 있고 15년 전에 뭐 제가 전화를 좀 했더니 네. 자꾸 귀찮게 하면 배당 안 할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러니 뭐 이런 주식이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기업을 갔더니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주식 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근데 너무 싸긴 산데 근데 이런 기업 주식을 사줘야 되나? 그리고 산다고 이게 오를까? 회사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오르기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기업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싸도 안 산다. 그런 기업은. 그러니까 ESG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의지가 없는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 이제 그게 바로 이게 가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ESG 행동주의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대한민국 가치 투자자 1세대인 이채원 의장님이 최근에 깨달았다고 하시. 그렇죠.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기업이 변할 줄 알고 저희도 많은 이제 뭐 레터도 보내고 공격도 하고 반대표도 찍어보고. 예전에 그 한투밸류 시절에도 예. 뭐 레터 뭐 계속 주주 행동을 제안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하셨잖아요. 예. 예. 2003년부터 제가 원래 했으니까 네. 20년간 활동을 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같으면 안 변하면 감옥 가죠.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할 여건이 이렇게 완전히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상법 개정도 일단 숙제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뭐 시가합병 제도라든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런 점들이. 뭐 ESG 하지만 특히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특히 이제 소액주주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아예 거기에서부터 그냥 손절해야 되는 기업,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기업, 막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제도적인 문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상속세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상장회사 대주주는 맥시멈 70%까지 이제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60%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원어치 물려받으면 한 7천억 원은 세금으로. 세금 내고 이제 3천 몇백억 남는데 예. 그 손자까지 가면 이제 또 한 10몇 프로 남는 거죠, 결국은. 네네. 100이 10몇 프로 되니까 가업 승계가 안 되고 네. 물론 뭐 모든 이제 경영진들이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뛰어난 경영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2세라고 3세라고 경영을 못하는 건 아니고 뭐 네네네. 1세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고 뭐 능력만 있다면. 네. 네. 능력이 없으면 뭐 승계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능력이 있어서 승계를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 꼼수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상속세를 좀 보완을 하고 네네.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상법도 개정하고 네. 상법 제 382조 3항 이게 예,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참여연대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경북대 로스쿨의 이상은 교수님이 그 뭐 5년 내내 수십 편의 논문을 쓰시면서 상법 제 382조 3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는 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고 and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만 넣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회사를 위해서 이제 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의 임명권을 가진 최대 주주 한 명.
우리 회장님 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다른 주주들이야 뭐 지분율 뭐 50%를 갖고 있던 80%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걸림돌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고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20, 30%의 이제 특정 주주가 7, 80% 일반 주주 지분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뭐 시가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M&A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팔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총이 3천억인데 뭐 현금이 8천억이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쳐요. 네. 10,000원인데 대주주가 팔 때는 10,000원에 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더블 받죠. 최소 20,000원에 당장 네, 팔립니다. 네, 근데 일반 주주는 반값에 10,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상법 382조 3항 예. 이사의 선관 의무 요거는 그래도 좀 개정될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좀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예. 좀 올라와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속 증여세를 좀 손을 보면서 이제 채찍과 당근. 그렇죠. 예. 채찍과 당근 말 그대로 예. 하나를 주면서 그것도 참 필요하죠. 기업들이 보는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좋은 사례는 없습니까? 아, 우리가 진짜 지배구조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좀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얘기를 좀 듣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케이스들은 없나요? 안 좋았는데 바뀌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잘 하고 있는데 시장에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엄청 싼 기업 이런 건 좀 편하고 그건 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커뮤니케이션만 강화하고 소통하고 시장에 알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기업도 꽤 있거든요. 중의적인 걸 좀 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하는데 시장이 안 알아주는 걸 수도 있고 잘 하는데 시장이 안 믿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못 믿겠어. 야, 근데 팩트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경우도 팩트니까. 배당도 잘 하고 있고 뭐 사업도 잘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나름 친환경 제품 다 쓰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싸고 이런 경우는 쉽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기업은 아마 홍보를 안 했겠죠. 그냥 홍보가 약하지 않을까. IR이나 이런 쪽이. 그런 기업은 좀 쉬운 케이스고 말씀대로 ESG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좋아진다. 예를 들면 인성이 나쁜데 교화를 해서 착해진다. 쉬운 일은 또 아니. 일단 전과가 있는 빨간 줄이가 네. 있는. 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의 조짐이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네. 팁을 드리면 뭐 1세, 2세로 가고 한 2세나 3세 정도로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없습니다. 사실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요. 아, 그렇죠. 돈이 없고 이제는 뭐 공정거래법이나 일가 몰아주기 방지법 등등이 강화돼서 편법 증여상손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진짜 옛날 얘기가 됐죠. 네, 1년 사이에. 이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전에 증여를 합니다. 예. 증여를 하고 세금 60%를 그냥 냅니다. 네. 일단 차입을 해서 네. 증여받은 주식을 차입을 해가지고 금리가 좀 낮았죠. 네네. 차입을 해서 세금을 내고 아니면 연부연납으로 뭐 5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세금을 세금 내죠. 내고, 예. 빚을 내가지고 이거를 갚는 방법이 이제 돈은 없고 갚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배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런 기업들은. 네. 정말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서 예를 들면 주가가 두세 배 올랐다 하면 지분을 일부 팔아도 되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증여받은 지분의 한 10%만 팔아도 네. 효과가 오른 주가에 파니까 네. 네. 지분 유지가 되는 거죠. 한 예. 30% 증여를 받았다. 10% 없애도 20이 있으니까 네.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경영권이. 그냥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기업에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배당이 확 늘었어요. 이유를 찾아야지. 왜 그럴까 봤더니 증여를 했네. 네. 그럼 이 기업은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배당 많이 주고 주가 오르면 서로 좋은 기업이 된 거고. 네. 근데 어떤 기업은 뭐 증여도 아직 안 됐고 주가 오르는 걸 절대 원하지 않고 배당도 안 하고 뭐 배당을 하면 또 주가가 오를까 봐 또 안 할 그렇죠.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일부러 안 하는 데도 그런 많죠. 기업은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일치하는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죠? 그렇죠. 성장성을 가치를 보고, 예. 현금 흐름을 보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참. 주주 환원도 잘하고, 음. 거버넌스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한데, 주가는 안 오르거나 계속 흘러내리거나, 이건 어떤 뭐 시황이라든지 뭐 대외 변수 이거 다 떠나서 장기간 트렌드로 봤을 때, 그렇게 주가가 안 오르거나 흘러내리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특정 기업을 뭐 누구를 위해서 거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 SK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뭐 3프로 TV에도 나오셨었고 뭐 기업가 정신도 이야기를 하고 주주 가치 뭐 환원 이야기도 많이 했고 ESG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거는 근데 SK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이제 지수사 디스카운트가 시장에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랜 경험을 하면서 네. 어떤 기업의 총수나 뭐 CEO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 회사 주식이 쌉니다. 네. 우리 회사의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윗니다라는 네.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 대기업일 같은 경우에는 경우,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특히 뭐 처음 들은 것 같은데 SK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네. 통해서 CEO분이 나오셔서 기업 가치가 최소한 지금의 몇 배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거를 본 순간 이 기업은 그래도 최소한 이해관계를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자기네 물론 이게 원한다고 오를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당한 논리로 우리 회사 주식이 이러이러해서 저평가돼 있으니 이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레터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은 SK는 뭐 매년 또 1% 자사주를 또 사겠다고 천명을 했고 주주하는 정책도 잘하고 배당도 잘하고 저렇게 뭐 그러니까 ESG를 강화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해외 벤처에 투자한 것만큼 6조 이상 엄청 이제 미국의 좋은 기업에 다 성장 기업 쪽이에요. 전부 다 그쵸, 신재생, 투자도 많이 하죠. 그린 쪽이고 바이오, 전부 다 이제 뭐 그런 소재, 뭐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만 미래 성장 산업에만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회사 주식이 거의 없다고 쳐도 PR이 10배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제 본업이. 그러니까 SK는 일반 지주회사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냥 지분만 갖고 있는 단순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SK는. SK는 사업 지주회사거든요. 네. 자기 사업이 있는 그렇죠.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참 안 올라가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에 되어 있는 주식이 왜 이렇게 못 갈까라고 하는 거는 역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 회사와 자회사 다 상장이 되어 있으니 이 자회사 가치는 이미 상장이 돼서 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더블 카운팅 아니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은 평소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해서는 잘 동의를 안 하고 계시는. 예, 같이 다 상장이 되어 있어도 그렇죠. 모기업,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가치를 더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가상의 물건도 아니고 네. 실물인데 예를 들면 제가 펀딩을 했어요. 한 10조 정도 네. 펀딩을 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10조를. 10조를 가지고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IPO 시켰어요. 네. 근데 그게 왜 4조에 거래되죠? 10조의 가치가 있는데 네. 지금이 딱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NAV 디스카운트 레이시 지금 한 60% 역대 최고거든요. 그 순자산 가치의 한 40%밖에 못 받는. 그렇죠. 과거에 한 80% 받았죠. 2015년에는.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고 실적은 역대 최고고 배당 성향 역대 최고거든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주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더블 카운팅을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네. ETF는 왜 그러죠? ETF는 왜 60% 디스카운트 있는 거 안 담는 하죠? 건데. 예.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ETF? 뭐 삼성전자 ETF도 있을 거고 사서 상장시킨 건데 그건 왜 그러죠? 근데 ETF는 투자를 해서 그게 순자산 가치의 반영이라도 되고 뭐 분배금이라도 나오고 하는데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이 되면 뭐 여기서 나온 수익 갖다가 여기 모회사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자회사 주식을 뭐 현물 배당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야 저렇게 자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모기업 주주들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ETF를 지주사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40% 생산하는? 지주사라면 똑같이 그래도 되겠죠. 네. 뭐 삼성물산, SK, LG를 ETF를 만드는데 그게 뭐 60% 디스카운트 되겠어요? 그냥 똑같이 그래도 되겠지. 뭐죠. ETF로 만약에 만들어서 거래를 그 한다면 의미는 맞지 않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이슈. 예. 그 때문에 개선 많이 정책이 나오기는 디스카운트가 했습니다만 벌어졌어요. 그 때문에. 계속 자회사 떼서 상장하고 떼서 상장하고 네. 떼서 상장하고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뭐 자기네 주주들에게 뭐 배당을 하거나 뭘 하겠죠. 근데 결국 이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모기업 주주들, 기존 주주들에게 좋을 게 이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좀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직접 와닿지가 않으니까는 거지. 완벽하게 이어져 있죠. 뭐 LG 엔솔은 여전히 주LG가 70몇 %를 들고 있는 최대 주주고 이게 그렇죠. 그 LG 엔솔이 성장하는 모든 걸 LG가 다 가져가는 거죠.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빨대가 딱 꽂혀 있는데 70%가 배당을 하든 뭘 하든 주가가 오르든 다 얘네 거죠. 그럼 물적 분할은 사실 굉장히 호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그냥 그렇게 왜 이렇게 대주주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LG화학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서 정말 만든 작품인 거잖아요. 배터리 LG 엔솔은. 옥동자를 탄생을 시킨 거죠. 그렇죠. 옥동자 100조짜리를 진짜 예. 만들어서 했는데 장가 보내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왜 상한가를 안 치죠, 주LG가? 빠지죠, 오히려. 네. 빠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이 맞는 건데, 왜냐면 이제 배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올드 컴퍼니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퓨어 케미칼이 좋아. LG화학이든 화학만 했으면 좋겠어, 소재랑. 네. 저렇게 좀 리스크가 큰,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적 분할해서 깔끔하게 그냥 나눠.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은 배터리로 가시고 그냥 레거시 쪽 올드 비즈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일로 가시고 이러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기본적으로 생긴 거고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제가 만약 LG의 경영진이라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리스크 부분도. 배터리가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캐시를 크게 만드는 건 아니고 앞으로 벌겠다는 거잖아요. 또 투자도 계속해야 되고. 예, 투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근데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있는 성장 산업에 정말 기적적으로 PR 30배, 40배 받고 100조 밸류에이션에 한 10몇 조를 이렇게 자금을 땡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LG 경영진 입장으로서는 정말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잘한 거다, 이거는. LG의 기업 가치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 거다. 리스크도 줄이고, 정말 좋은 가격에 자금을 조달도 하고. 근데 만약 이제 LG가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오히려 주LG가 안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LG 엔솔 분할은 어마어마한 호재다, 주LG에. 그리고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70몇 %나 대부분 다 남아있는 거고 예, 리스크는 많이 줄여놓고 이제는 뭐 LG 엔솔은 얼마나 좋아요. 현금 10몇 조가 들어왔으니 이 회사가 네. 뭐 탄탄대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시장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주주 배부른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대주주 배부른 일이라는 게 지주사는 계속 빠지고 LG 엔솔만 오르면은 대주주는 LG 엔솔 한 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안 오르면 어차피 뭐 본인 거고 상속세 적게 내고 좋죠. 승계하기도 좋고. 물적 분할도 뭐 좋은 의도로 사실은 좀 배드 컴퍼니를 물적 분할해서 그냥 매각하는 그런 절차상 할 수도 있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그 IMF 이후에 예. 그렇죠. 그 배드 예. 컴퍼니 떼서 예. 구조조정할 때는 그래서 물적 분할을 많이 장려했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물적 분할 당하는 기업을 너무 좋게 보니까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네네. 원래 내가 100% 지고 있는데 왜 그렇죠. 내가 빼앗기는 거 같고. 뺏기지 이런 느낌이 드시니까 그런 건데 그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인적 분할이 답인데. 예. 그렇죠.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금 조달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한데 먼저 분할을 하고 그냥 유상증자를 하는 게 인적 분할을 하고 이쪽에서 나서, 예, 저쪽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적 분할이 진짜 말씀대로 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갈 물적 분할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무조건 물적 분할한다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냥 전혀 몰랐던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많이 알려졌죠, LG화학은. LG화학은. 네, 네, 근데 네.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배터리 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해서 우리 회사 배터리 있어, 물적 분할해. 그럼 폭등하겠죠, 주가가. 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본적인 거를 바꿔야죠. 상법 제382조 3항을 보완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시장이 작동합니다. 맞습니다.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사들이 진짜 소액주주들 무서워서 소송당할까봐 그렇죠. 소송당하면 예. 자기 패가 망신할까봐 예, 예. 그래서 그냥 최대 주주 회장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죠 책임을 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실 환경이 뭐 되어야 미국 하는데. 선진국도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뭐 명문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상법상. 근데 뭐 판례나 이런 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굳이 이렇게 법제화가 안 돼 있어도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 감옥 가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거를 딱 깔끔하게 상법 개정이 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론을 위해서.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많이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예. 물론 여전히 옛날처럼 이렇게 막 차트만 찍찍 긋고 뭐 대바닥을 찾고 쌍바닥을 찾고 막 이런 분들도 많고. 그것도 공부입니다. 예. 그럼요. 네, 공부입니다. 예. 차트 그죠. 분석도. 예. 차트 분석도 좋은 공부입니다. 참고 자료가 되죠. 근데 이제 그래도 과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조금 느끼고 계시나요? 근데 그런 게 항상 보면 이게 트렌드가 있어서 트렌드요. 예. 종목 장세일 때는 일로 오셨다가 또 뭐 대형 주장 오면은 또 유동성 장세 오면은 또 절로 가셨다가 최근 8년간은 조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적인 성격이어서 이제 대부분 또 코스닥이 많이 움직였고 네. 성장주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주춤하시다가 이제 지수가 꺾이고 횡보하면 또 일로 다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시는데 이러다가 다시 몇 년 지나가지고 네. 또 시장의 판세가 바뀌면은 또 딴 데로 가시겠죠. 좀 모멘텀 투자를 하시든지. 지금은 조금 이런 분위기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주, 좀 종목 장세, 좀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유연하게 조금 해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게 있는 거지 누구한테나 맞지는 않거든요.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자금. 어떤 분들은 나 이 100만 원은 한번 없어도 되니까 한번 이거는 모험을 해볼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옵션을 할 네. 수도 있고 유용한 주식 살 수도 있고 그 다 달라요.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걸 찾아야죠. 그 딱 맞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 뭐 코스피가 오를 때 좀 더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질 때 항상 덜 떨어지고 이런 주식은 이 세상에 없죠. 몇 년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3년은. 영원히 그런 주식이나 펀드는 없습니다. 이제 좀 투자를 하려는 후배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1, 2년 정도 투자를 이제 해본 분들을 위한 조언인데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 또 하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예, 예. 알려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원칙,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네. 원칙을 어기는 거. 그만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전략이 있었잖아요. 상따. 상따라 그러나요? 예,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원칙만 지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원칙만 지키면. 아. 근데 원칙을 못 지키게 돼서 항상 손해를 보시더라고. 좀만 더 기다려, 좀만 더 뭐 이러다가. 근데 그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전략이 성공하면 예를 들면 상한가를 한번 나오면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원칙 예를 들면. 근데 상한가 잔량이 1000만 주가 쌓여있어요. 오늘 예. 팔겠어요? 안 팔죠. 그 다음날 팔 거잖아요. 30% 그러고 더 싶죠. 먹는데. 예. 근데 그 다음날 하한가 치거든요. 대부분. 그럴 수도 있고. 상한가 잔량이 제일 많은 날이 이제 대부분 상투고 하한가 잔량이 제일 많은 날이 이제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심리 게임이니까. 미치도록 주식을 팔고 싶을 때가 항상 바닥이잖아요. 그럼 주식 사고 싶어서 미치고 때가 이제 상투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은 그를 다 감안하고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분석도 그렇고 차티스트 분들도
원칙만 지키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류기종이라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잘하시는 분과 가치주를 잘하시는 분, 장기 수익률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뭘 하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전략과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 투자한다고 했다가 정말 뭐 배당 수익률 6%, 7%, 지금 뭐 9%짜리도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좋은 배당주다 샀어요. 네. 근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안 올라요. 네. 근데 옆에 있는 게 막 상한가치고 무슨 테마 형성되고 오른단 말이죠.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관처럼 어떤 뭐 펀드의 성격, 자금의 성격이 규정이 예, 되어 예.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만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개인 자유로우니까. 투자자들은, 네, 개인 투자자는 그냥 이렇게.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좀 다양한 경험과 예.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네. 좀 모멘텀 투자에 관한 책도 읽고 기술적 분석, 가치 투자, 뭐 기본적 분석 읽으면서 좀 와닿는 게 있어요. 보면 네, 바로 네, 이거구나. 아, 그러면 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제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너무 사행성이라서 이제 말씀을 방송에서는 드린 적이 없었는데 책에 보면은 제가 네. 한 20년 전 이제 도쿄에 있고 해가지고 일본에 그 빠찡코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프로들이 한 몇천 명이 그 당시 전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빠찌 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빠찡코를 하잖아요. 네. 이제 슬롯 머신 같은 거잖아요. 우리 뭐 네. 익숙하지 않지만 이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하루에 만행만 따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네. 만약 잃으면 만행을 들고 와서 잃으면 무조건 집에 가고. 네.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이 한 뭐 30만 행 정도? 예를 들면 만행을 잃으면 집에 가는 거고. 네. 딸 때는 그러니까 많이 안 따는 거죠. 한 3, 4만 행 딸 때도 있겠죠. 네, 네, 근데 네. 욕심 안 부리고 그 사람들이 뭐 10만 행, 20만 행 따면은 쫓겨나겠죠. 그 심지어는 기계를 사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예. 패턴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패턴을 보고 딱 앉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살아남는 게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월 평균 소득 그 정도 한 300만 원 정도에 만족을 하고 안 깨지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프로들이 한 몇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만큼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원칙. 근데 그 원칙은 누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디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세운 자기만의 원칙.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의장님만의 원칙이 뭔지 하나 팁 좀. 저 원칙이요? 네네네. 저는 잃지 않는 투자니까 네. 어쨌든 최대한 이 가격에서 주가가 절대로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죠. 그리고 내재 가치보다 이제 고평가된 주식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재료 등등이 있더라도. 그거를 사실은 참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정말 어렵죠. 쉽지가 않죠. 쉽지가 네. 않고 또 환경이 또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뭐 자금의 성격도 그렇고 갑자기 자금이 1년짜리 자금이다. 그러면 장기적인 전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좋은 환경에서 운영을 하는 펀드 매니저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에서 철학을 지켜주고 원칙을 지켜주고 네. 긴 호흡으로 평가를 하고 뭐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 라이프 자산 운용이. 뭐 하여튼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는 지주사, 지주사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또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만은 뭐 거버넌스 좀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계속 우리가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훈 의장님도 그 좋은 역할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좀 힘이 닿는 대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오늘 라이프 자산 운용의 이채원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